네, 2월 3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나오신 분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시장 장이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뭔가 불안하고 찜찜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 다들 이제 느끼셨겠습니다만 정말 최소한으로 이 연휴 동안에 올라왔었던 미국장이 반영될 만한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반영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산술적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라 하면 좀 많이 빠진 낙폭과대 쪽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이 정도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왔다면 조금 체감적인 반등의 기분이라 그럴까요? 퀄리티 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괜찮았을 텐데 나스닥 지금 연휴 동안에 한 8%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한 3-4% 오른 거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 빠진 거 그걸 이렇게 감안하고 환율을 오늘 좀 조정받은 거 딱 하면은 오늘 한 1%대 2%대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최소한으로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만 딱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지수 자체는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좀 내일이 불안한 이런 좀 지수만의 반등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아직도 이제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진지를 구축해 놓고 이 안에서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수급으로 어떤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면 대충 그래도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이 좀 위든 아래든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많이 빠진 곳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되는 그런 이제 반등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말 그대로 이제 지수만 반등을 하는 그런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빨간불로 마무리는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좀 단 부분도 좀 있겠고 또 오늘 지금 미국 선물도 좀 빠지고 있고 환율 부분도 1,200원을 하향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전 중에 있었습니다만 다시금 1,200원 위에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좀 시장이 조금 불안한 이제 그런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원인을 연준 부의장들, 연준 위원들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오늘 메타의 실적 이게 지금 장에서 20% 빠지고 있잖아요. 20% 빠진 걸로 끝난 이것이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실 연휴 동안에 더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11%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제 반도체의 장비나 소재 쪽은 사실 좀 되게 미적지근한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오르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미국 장에서도 이제 해당 종목들이 좀 이제 그 시간외에서 좀 약세를 보였었던 것들 이런 것들 감안하면 빅테크 종목 내일 물론 이제 아마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빅테크에 관련된 실적들도 좋든 나쁘든 다 끝나게 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올해 6번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확률적으로 한 20% 이상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뭔가를 좀 바라볼 만한 이제 그런 대상이 좀 사라졌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좀 반등은 했지만 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었던 이제 섹터들을 보면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성장주들 쪽에서의 반등이 아니라 보험, 음식료, 철강, 금속 이런 정도에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거를 감안한 시각에 의한 또 반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쪽에 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 좀 생각이 됐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잘 반영이 안 돼서 좀 찜찜한 이런 기분이 좀 계속해서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조금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측을 해본다면 전저점 부근하고 한 2,800선 정도를 좀 가둬 놓고 이제 실적 발표에 따른 이제 각자 도생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이론적인 매매만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매매라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성장주 30% 40% 깨져 있는데 요거 팔아가지고 가치주로 옮겨간다. 이건 말이 쉽지 생각은
생각은 쉽지 뭐 실제로 옮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진짜 뼈를 깎는 그렇죠. 고통일 건데. 그리고 뭐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뭐 5% 10% 줄여놓고 빠지면 다시 사서 물량을 늘린다. 그게 이건 진짜 뭐 이렇게 말로만 존재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도 뭐 적어도 내일 정도까지는 좀 버티는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반등 분위기 그리고 미국장과의 동조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보는 그런 관찰의 기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반등 그리고 뭐 내일 또 뭐 조정 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시장은 좀 관망 심리가 아직까지는 연휴 안에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일단 그 대장주죠. 그 컴투스 홀딩스하고 위메이드 네. 좀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위메이드는 그래도 이제 좀 미리 먼저 맞아 나가지고 뭐 좀 하락폭이 좀 덜 했는데 이제 네오이즈 쪽하고 컴투스 쪽이 좀 많이 맞았죠. 뭐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만 뭐 컴투스는 CB 발행에 대한 이제 그런 루머가 좀 돌고 있어요. 뭐 제법 규모가 좀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컴투스는 예전 뭐 발표를 예고를 했듯이 이제 컴투스 이제 그 유니버스 안에 컴투버스 안에 들어올 게임들 뭐 한 10개 정도를 좀 발표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먼저 좀 두들겨 맞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그 끝을 찾아가게 보면은 이제 메타의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하락이 가장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은 미국 시장도 현금 흐름 뭐 이런 당장 실적 이런 것들에 좀 환호를 하고 성장성 자체를 조금 이제 이렇게 다시 좀 내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실적이 없는 그러니까 성장성만 바라보고 기대감만 바라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죠 뭐 성장성도 좋고 뭐 현금 흐름도 뭐 좋고 또 뭐 배당도 잘 주고 뭐 주주 친화책도 나오고 뭐 이런 종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시장에서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거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지금은 뭐 금리, 인플레이션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뒤따라갈 수 있는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너무 높아했던 멀티플을 조금 이제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락이 나오지 않나. 미국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정직하게 움직이는. 실적에 따라서 그냥 바로 그렇죠.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메타의 그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이익이 네. 시장 예상치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그 무슨 랩이라고 그러던데 그 뭐죠?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투자가 네.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네. 그쪽에서의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악재지만 메타버스라는 큰 어떤 흐름을 주도해가는 투자를 선제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성공하면 또 메타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뭐 좀 좋게 바라본다면 이런 비용들의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무슨 랩스였는데 예, 무슨 기억이 랩스? 잘 저도 이제 메타. 뉴스를 보면서 이제 뉴스를 보고 좀 체크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서만 좀 거의 뭐 조 단위로 뭐 좀 손실이 좀 났던 그게 아니었으면은 이번에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쪽에 좀 선제적인 투자 때문에 좀 밀렸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성장성보다는 당장의 실적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움직여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는 뭐 펄어비스 같이 실적도 좀 양호하고 뭐 어쨌든 코스닥의 게임주 중에서 거의 대장주 위치에 있는 종목인데 신작 출시가 밀렸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물론 시장이 물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뭐 한 20% 더 밀려버렸거든요.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결국에는 이제 위메이드가 보여줬던 그런 그림을 다른 쪽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이제 뭐 좀 뭐 자금을 조금 더 이제 가져오는 뭐 CB 발행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후발주자들이 제때 이제 게임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제 더더욱 좀 낙폭을 키웠던 부분이 좀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좀 메타 쪽이 좀 자리를 잡아야 이런 쪽에서도 좀 반등의 실마리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네. 그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메타버스 전체와 관련해서 어제 사실 오늘 그 뭐죠? 새벽에 그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든가 로블록스라든가 같이 다 안 좋게 빠졌단 그랬죠. 말이죠. 예.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반증이 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야, 페이스북이 이 정도 투자해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그 정도 투자하는 그 기업들,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겠냐라는 시장의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메타버스는 게임 위주로 좀 돌아갔던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서 뭐 제페토를 비롯해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메타버스는 게임주 위주였고 좀 다른 개념의 메타버스가 이미 뭐 좀 진행 중에 있기는 있었죠. 어떤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돈을 쓰고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미국에서의 이제 메타버스 개념은 이제 게임에 국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이제 개별 기업이 진행하는 데는 굉장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시장의 할인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성장률을 좀 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까지 좀 영향을 좀 미친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다 게임주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실행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주가와의 괴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실적이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은 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의 저점을 좀 바라볼 수 있을까는 이번 실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가늠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대형 게임주들은 실적 발표를 전후한 시점이 아무래도 좀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적이 눈에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뭐 하여튼 되도록 많이 좀 종목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넷마블 같은 거 하락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넷마블이 게임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큰 파괴력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CJ 쪽에서 뭐 지분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유만으로 오버행에 대한 좀 잠재적인 이제 이런 악재들이 좀 터지면서 지금 한 10만 원 오늘 딱 아마 10만 원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저점이었던 이제 9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라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왜냐하면 이제 하루 거래량 그다음에 하루 변동성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놓고 봤을 때 그 매도되는 지분율들이 한 열흘 정도면 해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9만 5천 원 그 이하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뭐 반토막이 났죠. 뭐 지금 뭐 대형 게임주들 중에서 반토막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점 대비 크래프톤도 지금 공매도가 서서히 좀 멈추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물론 6만 원짜리가 이제 28만 원에 와 있어요. 그게 뭐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겠니 이렇게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둘겨 맞을 종목들은 좀 맞을 만큼 좀 맞은 부분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좋든 나쁘든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올해의 이런 계획이나 그리고 청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이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설 전에 이제 게임들을 발표를 많이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뭐 올림픽이나 뭐 이런 좀 이벤트들 때문에 조금 미뤄진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2월 달에는 이제 어쨌든 좀 모색을 하는 기간, 하방을 다지는 기간이 좀 나올 것 같고 또 정해지는 할인율, 보여지는 실적 이런 것들이 좀 융합된다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진짜 한 3월 정도부터는 성장주들이 지금처럼 힘을 못 쓰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뭐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좀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LG화,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뭐 오늘은 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외국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들이 매도하고 네. 지금 외국인이 많이 담았단 말이죠. 네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외국인이 오늘 많이 담았네요. 기관도 담았지만. 이게 오늘 외국인 매수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은 뭐 물론 이제 순매수로 잡히긴 했습니다만 팔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데 보통 어떤 대형주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그 마디가 되는 지점은 동시만기 전후에 이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럴 때는 이제 과거에 대형 IPO가 일어나서 그 종목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가를 이렇게 좀
투영을 해서 보면은 좀 참고사항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SKI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보면 상장 이후에 이제 단기적인 뭐 움직임이 한 2, 3일 정도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수 편입을 위해서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기본적으로 한 30일 정도를 조금씩 삽니다. 계속 사는 거죠. 그럼 이런 와중에 이제 지수를 좀 그러니까 이 코스피 200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맞춰가는 과정이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락업된 물량이 보호해수 물량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적정 가치를 쫓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완벽한 안착이 되려면 3월 정도가 돼야 3월 동시만기가 돼야 이제 뭐 100%좀 안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시장의 가치를 수급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맞춰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뭐 EV EBITDA로 추정을 해가지고 적정 가치를 구하고 또 오늘 CATL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분기 3조 정도의 좀 실적을 내면서 CATL은 이제 성장성에 걸맞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해 뭐 1조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렇게 좀 신뢰도가 높은 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오늘 좀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하면 LG 화학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소간 좀 밀리는 부분이 좀 나왔을 텐데 어쨌든 오늘은 외국인이 팔지 않는 그런 좀 매도가 약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연기금들의 매수가 좀 제법 들어오는 이제 그런 수급에 의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빙빙 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당분간은 사고 싶진 않아요. 적어도 이 LG 화학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뭐 이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그런 좀 비중을 비중 조절이나 뭐 단기적인 시각, 장기적인 시각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다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 오늘의 반등,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다? 아니면은 그 바닥을 확인한 어떤 이후에 그 상승의 시작이다. 네. 어떻게 일단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는 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매도를 하는 시점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제 바닥은 그래도 좀 확인이 되니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씩 뭔가 분할 매수 해도 되는 관점인가요? 지금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관찰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뭐 지금 40% 돼 있는데 오늘 한 2, 3% 올랐다고 해서 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잖아요. 일단 2월 달 뭐 전체적으로는 좀 반등을 모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큰 폭의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보다는 이제 미국과 우리 시장의 어떤 동조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학습과 관찰과 또 약간 관망을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버티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있는 분이라면 사지도 팔지도 않는 그냥 버티는 구간? 뭐 그냥 적어도 지켜보는? 내일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럼 내일에 어떠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팔지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찌를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이제 찌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뭐 여기가 뭐 자리를 보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환율 부분이죠. 환율 부분이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면 환율은 빠졌어야 됐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반등이었다면 1,2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왔어야 했고 현재 1,206원이네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뭐 만약에 이제 한국의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저렇게 선물 포지션이 찔끔 움직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 반등이 나오겠네라고 하면 뭐 적어도 한 5천억 정도 뭐 이 정도의 선물이 이제 한 2, 3일 정도에 훅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대형주를 이렇게 쫙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선물 시장의 포지션을 줄이는 정도의 좀 매수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도 청산하고 약간 이제 주식도 약간 줄여가는 이제 그런 모습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말씀대로 약간은 이제 산술적인 반등에 좀 그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을 증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을 매를 계속해서 맞아가면서 좀 단단하게 굳히는 그런 좀 모색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기에는 그러면 제가 지금 아직 그 정리가 안 돼서 다시 좀 네. 그럼 내일 우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서 어떤 그 시그널을 보고
앞으로 더 이렇게 하락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더 횡보할 것이다, 아니면 상승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걸 예상하면서 내가 들고 있는 걸 팔지 아니면 더 살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가장 중심은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가장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대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려오면 그럼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적어도 팔지 않는, 매도가 강하지 않은 이제 그런 시장을 그런 이제 배경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더 좀 욕심을 낸다면 뭐 외국인들의 이제 파생 포지션이 어쨌든 하방이든 상방이든 뭔가 정해져야 돼요. 뭔가가 이제 좀 뚜렷하게 얘들이 그리는 좀 진지가 나와야지만 지금의 위치가 거기에 어느 정도 돼 있고,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움직일 만한 지지선으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항선을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번 출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옵션 만기 끝나고 제가 바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외국인들의 그런 포지션이 보통은 만기가 끝나면 슬그머니 조금씩은 이렇게 좀 뭔가를 좀 보여주는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그런 포지션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이 이제 외국인도 물론 좀 변동성을 좀 감안해 놓은, 물론 이제 옵션 포지션으로 변동성에서 먹는 그런 전략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확연히 좀 줄여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좀 하락을 좀 보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게 빙빙 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어떤 한 포인트를 좀 놓고 본다면 역시 이제 환율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그 선물 부분에서 외국인이 아직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방향성이 정해진다라는 거는 선물을 그래도 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사줘야 방향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경험에서 나온 말씀으로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하루 평균 한 1,000억 이상 정도는 연속적으로 며칠이 좀 나와야, 2, 3일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그쪽에서 이제 선물 쪽에서 방향이 틀었다라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옵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양매도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하는데요. 이제 막 이렇게 담을 쌓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양매도 포지션이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변동성을 좀 열어놓은 그런 상태라는 말씀으로 좀 이렇게 파생 포지션을 이렇게 보는 법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에 대해서 큰 신뢰를 보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지금 네이버 모습은 참 좋았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좀 미운 털이 박힌 게 지금 LG하고 카카오인 것 같은데. LG, 그렇죠. LG와 카카오가 가장 크게 지금 좀 그렇죠. 투자자들의 신임을 잃었죠. 이 카카오 상승하기는 어렵다. 신뢰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가 아직도 더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자는 아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하락은 좀 멈췄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일 만한 이제 그런 가격대에 왔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카카오에 있었던 거를 지금 다 찢어내다 보니까 다 카카오로 이제 잡혔던 이제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하나 건너서 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몇몇 한 두세 개 정도의 더 이제 대형 IPO를 하겠다라고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굳이 카카오에 대해서 상승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쥐고 있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따로 이렇게 찢어내서 상장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투자 심리적인 부분, 또 비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카카오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지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되는 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일단 플랫폼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냥 카카오가 신뢰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가 지금 밸류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서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이버에 대한 투자 관점을 어떻게 갖는 게 좋을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이버도 어쨌든 지금 할인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고 PER, 고 멀티플 종목이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거기 후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추정치는 조금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플랫폼 전체 기업에 대한 시각은 조금 더 나오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떤 우위를 좀 가리자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후퇴를 하는 과정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네이버 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뭐 하락은 멈춘다 하더라도 반등의 어떤 기운은 굉장히 네이버보다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투자 심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미국과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현금 흐름이 뭐 1조 번 회사가 뭐 그렇다 2조를 갑자기 확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멀티플, 밸류에이션의 그런 차이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할인율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요만큼 감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가치가 이만큼 감액이 되느냐, 할인율이 커지면서 조금 더 감익이 되는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업종 안에서는 확실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살아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일시적인 반등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라면 시작이라면 주도주가 이제 튀어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도주. 일단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섹터가 좀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곳이 있나요? 주도 어디가 될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어디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험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시장의 구조도 그렇고 IT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이제 뭐 너무 이제 고인물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반등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거의 IT일 것이고요. 우리도 지금 뭐 반도체를 비롯한 전체적인 IT 비중이 거의 뭐 4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수의 반등이고 지수가 반등을 하려면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해야 되는 게 뭐 자명한 이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IT가 반등을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낙수 효과도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은데 IT는 지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발이 묶였다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투자도 있고 경쟁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이렇게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워낙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T는 그래도 뭐 시장보다 못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주도 섹터로 딱 올라서면서 또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입니다. 뭐 이러면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IT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시장을 지켜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주도가 되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듯이 반등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좀 2월 시장이죠. 2월 시장으로 좀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금융 쪽도 이제 뭐 오늘 보험주들이 좀 제법 올랐는데 분명히 그런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료도 나쁘지 않았어요. 음식료 쪽도 그리고 오늘 이제 소재 뭐 이제 철강, 금속 이런 쪽도 저점에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왔었고 화학 쪽은 조금 선별성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시장 그러니까 이제 마켓에서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뭐 가격 인상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반등에 조금 앞장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2월 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운을 띄운 게 성장주들이 좀 올라와야지만 반등다운 반등을 좀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성장주들의 반등보다는 이런 종목들의 반등 또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지 않은 종목들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체감적인 반등은 조금 미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또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장 일단 오늘 나스닥 시장이 현재 선물이 보여주는 대로 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내일장 우리가 빠진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빠져가지고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내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는 미국과의 동조화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손빠르게 뭐 이렇게 매매할 뭐 거리도 지금 많이 없는 것 같고 뭐 코로나 뭐 진단 키트를 제외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딱히 종목이나 이게 뭐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명절의 연장선상에 좀 놓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가능한 한 주식을 뭐 신규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트레이딩 용역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절도 굉장히 짧게 보유 기간도 굉장히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많이 계속 드리는 편이고 일단 뭐 지금 포지션에서는 딱히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그렇죠. 시청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내일 장 정도까지는 미국과의 동조화 영향을 좀 보면서 이제 좀 시장을 학습하고 또 관전하고 또 어느 정도의 좀 관망을 하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좀 삼으시는 게 아무래도 이게 좀 섣부른 매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예, 일단 불안하긴 하네요. 불안하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죠. 버릴 수도 없고 네. 예, 지켜보자.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좀 무책임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뭐 전략 중에 하나죠. 뭐 그것 중에 하나고 이제 나중에 뭐이 시장을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어떤 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 뭐 한 2영업일에서 한 5영업일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중에 좀 본격적인 반등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수단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시장이 연휴 이후에 좀 깨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내일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연구원과 또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연구원님 오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오늘 반등 참 네. 아쉽죠? 네, 여러모로 참 아쉬운 하루였고 하루만 빨리 연휴가 끝났었더라도 어느 정도 미국장 올라온 거 우리나라도 반영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오늘은 그렇지 못한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며칠 3일간 월화 네. 수 3일 네. 진짜 미국장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나스닥만 해도 거의 7, 8%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한 5% 정도는 오르고 시작하면 좋았을 텐데 참. 그러게. 네. 그랬으면 그나마 지금 전략을 짜기가 좀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더군다나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아마 그 메타의 네, 아마 그렇죠. 실적 미스로 네. 인한 시간의 20% 급락 요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죠 오늘 밤. 네, 증시도. 그렇죠. 오늘 이제 아마존의 실적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나중에 제가 뒤에 데이터에서 보여드릴 텐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쇼크 나면은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웬만큼 서프라이즈 나지 않는 이상은 미국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다들 좀 자신감들을 많이 잃었지만, 다행히도 뭐 애플이나 MS, 그다음에 알파벳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증시 분위기에 어느 정도 환기를 시켜줬다는 점은 다행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또 가장 최근에 발표한 메타가 예상보다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오면서 20% 넘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을 시기가 된 것으로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낮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주들 오늘 예. 하락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은 뭐 케이스도 있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근데 메타 이거 결국은 그 이익이 확 줄었다는 건 네. 그만큼 이 메타와 관련된 그 쪽에 네.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에 대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네. 이 정도로 투자한다는 건 모든 빅테크 기업 가운데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도 되잖아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네. 그렇다면 이거 또 긍정적으로 좀 봐줄 만도 하지 않나? 근데 막 시간에서 20% 이상 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일단 이 시간의 20%는 거의 투매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그 투자 관련된 경우는 분위기를 그때그때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이 뭐 작년 시기로 돌렸을 때 10월이나 11월 이때 한창 이제 메타버스 테마가 불붙었을 때 이때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테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소강이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쪽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실적이 미스났다? 이거는 지금 시장이 그 좋게 봐줄 수 없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좀 메타버스 대세적으로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건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닐까요? 저는 이제 뭐 투자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다른데 어느 정도 그 리스크 테이킹을 충분히 감내하실 분들이라면은 저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메타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뭐 대형 빅테크주들, 테크 대장주들이라고 하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준에 대한 뭐 긴축 불확실성, 뭐 이익 전망치 둔화, 뭐 지정학적 긴장 이런 악재 속에서도 올해 계속해서 버텨내서 숫자로 내고 그다음에 주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모아서 가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2월 지금 오늘 네. 뉴스들 이렇게 훑어보면은 네. 헤드카피들 보면 이제 흐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2월 달에는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가 좀 많아요. 오늘 아마 시장이 좋으니까 뭐 그랬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 연휴 때 또 미국이 반등하다 보니까 미국도 좋았고. 이렇게 저도 일단 2월 달은 반등의 시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주식 하시다 보면 이제 그 진바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중 바닥 이것까지는 우리나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개인적으로 2월 중순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2월 중순 혹은 3월 중순에 있는 3월 FOMC 이때를 전후로 한 진바닥을 한번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뭐 다만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과연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2,540에서 50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2,600 구간부터는 오히려 매도 대응보다는 매수로 대응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내려가는 기회를 오히려 다시 한번 그 성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이 바닥 아니야? 바닥 네. 확인하고 이제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여기서 좀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구간, 뭐 말씀하신 네, 2월 중순 맞습니다. 하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확인이 있은 다음이 이제 진짜 바닥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진바닥은 그 2월이나 3월 얼마 안 남은 시기죠. 이때 한번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개인들이 한 1,3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네네. 잘 대응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적절하게 이렇게 올랐을 때 조금 팔고 현금 확보하는 거.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적인 영향도 있다. 수급 왜곡 현상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잘 대응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지만 네. 어쨌건 좋은 거는 디커플링 돼도 나쁜 거는 커플링이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되게 작년부터 아쉬웠던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특히나 1월 달에는 더욱더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제가 여기 차트 하나 그냥 잠깐 네.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고평가 버블 논란이 있으니 네. 잘 이번이 그렇죠. 받쳐줄까 버텨줄까 네.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믿었던 미국마저 이른바 주가가 단기적으로 부러지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 MSCI 국가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가 아니라 MSCI 한국 지수 이런 식으로 국가 지수 기준으로 1월 달 등락률을 보니까 지금 미국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많이 그런데 더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한국을 보시면 러시아랑 비슷하게 빠졌어요. 와, 많이 우리나라가 빠졌네. 근데 뭐 전쟁하러 가는 국가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러시아는 그 전쟁 이슈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빠지는 거 어떻게 보면 저 정도는 응당 이해할 만한데 한국이 과연 저 정도 빠져야 되는 나라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뭐 대외적인 이슈 문제에도 1월 달 중에 계속 있었던 그 대형 IPO 이 부담에 따른 수급 교란 현상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빠졌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 그렇죠. 이슈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도 2월 달에는 이렇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 코스피 기준으로 월간 대비 10% 이상 빠졌는데 이렇게 10% 이상 빠진 날이 과거의 데이터를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1월 달에 이런 주가 폭락 이 정도는 이건 굉장히 과도했다. 이례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2월은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되돌림 현상 기술적인 반등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고민은 과연 이 반등장에서 뭘 들고 갈까? 그렇죠. 그리고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주식은 어느 정도는 다 들고 가야 될 텐데 어떤 주식으로 들고 가야 될까?
이게 고민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반등했다 하더라도 이제 네. 다시 뭐 이제 그 계기를 2월에 그 FOMC 의사록 네, 그 공개 네, 여기에서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다. 네, 한번 그것으로 더- 인해서 다시 시장은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상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3월 FOMC 회의도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이건 결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까 봐 그런 건가요? 금리 인상은 일단 그때는 하는데 이제 시작이 3월 FOMC 때 금리 인상 말고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진행할 양적 긴축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또 연준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시장에 구체적인 시그널을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양적 긴축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지금 연준의 총 자산이 현재 8.8조 달러인데 연말까지 한 8.4조 달러. 그러니까 많이 안 줄이면서 가능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 1월 초에 공개된 12월 FOMC 의사록이나 1월 FOMC 결과를 내용들을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더 줄일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들이 다시 한번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들 해소시킬 수 있는 거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현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2월 중순에 있는 1월 FOMC 의사록 그다음에 3월 중순에 있는 3월 FOMC 이때 아마 시장이 좀 요동을 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네. 거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바닥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올라갈 거라는 이제 너의-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죠, 네. 반대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냥 꺾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주가라는 거는 우리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매크로라는 특히나 연준의 정책이라는 영향에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긴 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혹은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실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 지금 실적이나 또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국 증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쁘진 않죠. 그리고 문제는 1월 달에도 실적 자체는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업 이익이 문제냐 내 계좌 이익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경시했다는 게 하나의 또 1월 달 시장 변동성 확대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그 미국의 빅테크주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다들 이제 실적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2월 달 실적 시즌에 반응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마존 실적 네. 발표가 중요하겠네요. 이게 메타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예, 이상한 뭐 거 마지막이죠. 나오면 네,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까지는 알파벳까지는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그렇죠, 뭐. 이제 나머지 후발주자 두 개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다시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오늘도 잠 못 자는 네. 분인가요? 네. 일단 그 아까 이제 긴축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가 금리 인상하는 거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네. 악재로 나오는 게 지금 0.25씩 자연스럽게 올릴 것이냐. 네. 왜냐면 0.5로 그냥 확 갑자기 그렇죠.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건 기자들이 요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얼버무렸다는 네. 8월에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찜찜하는 네,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자회견 보시면은 평소와 답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러니까 1월 FOMC 때 성명서 발표됐을 때는 주가가 좀 괜찮았었는데 기자회견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쭉 흘러내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데 있어서 좀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 굉장히 매파 성향인 인물인 세임트 루이스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내가 매파이긴 한데 내가 봐도 3월에 50bp 금리 인상은 아니다. 25bp 인상을 하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인상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연준발 불안을 연휴 기간 동안에 달래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연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저 생각해요. 3월 FOMC 때 금리 인상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과연 몇 회 인상할 거냐인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자주 챙겨봐야 될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라는 단말기에서도 구할 수 있고 그냥 CME 사이트 들어가서 배드와치라고 치고 들어가면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이라고 그 미국 국채 그 기준금리를 가지고 거래하는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연내 금리 인상을 과연 몇 해 할까? 채권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1월 FOMC가 있기 이전에는 이 가운데 4회 쪽에 대부분 다 확률이 제일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연 4회까지는 금리 인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이거 뭐 작년부터 반영해 왔기 때문에 문제 없어. 선반영 이제 악재 뭐 해소,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받아들일 법했는데 지금 이 컨센서스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회 쪽으로.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국면이거든요. 뭐 7회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사이트 종종 들어가셔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변할지 여부도 향후 시장 방향을 좀 전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남은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준에게 키가 쥐어져 있고 과연 연준이 뭘 보고 갈까? 뭘 보고 이제 운전을 할까? 항해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쪽에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게 네. 결국은 이제 연준이 이거에 부합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는 오히려 안도 랠리가 그렇죠. 펼쳐지는 네. 거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한 4번, 5번 하는 네. 거 아니야라고 네, 했는데 6번, 예, 뭐 그런 식으로 7번 할 될까 때 봐. 이때 예. 이제 충격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월 FOMC 이전에 2월 말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1월 달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던 것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에 좀 약간의 그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연준 내에서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2월 한 달 기간 동안에 곳곳에서 이제 발언을 하고 연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좀 시장과 소통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중 하나는 1월 FOMC 때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시장에 최대한 충격을 안 주면서 정책 정상화를 실행하겠다라고 놓고 봤을 때 1월 달은 일단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소통이 원활했던 건 아니라고 충격을 볼수 크게 있죠. 받았으니까. 네, 크게 받았으니까. 다만 이제 2월 달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뭐 임금 인상을 뭐 10몇 프로, 20%뭐 이렇게 해줘야 될 판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뭐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이 된다. 우리는 뭐 연준에서도 뭐 네, 주식시장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또 주가가 빠져도 이게 민심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도 주가를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저희가 파월 풋, 연준 풋이라고 하잖아요. 증시가 빠질 때 연준이 개입해서 뭐 구원해 준다, 뭐 만세를 부르고 이럴 때 보통 주식시장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대략 고점 대비 15% 이상은 빠져야 돼요. 근데 빠져야.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연준 입장에서도 그냥 그렇게 반응하려고 안 하겠죠. 이번에 한 20% 가까이 빠지지 않았나? 나스닥은 그렇게 되는데 S&P나 다우 같은 대표 지수들이 S&P나 다우 기준으로 좀 더 세게 빠져야지 연준도 이거 시장에 문제 생기는 거 보면 이거 뭔가 경제에도 문제 생기겠다. 너무 공격적으로 긴축하는 거 좀 줄이자 이렇게 나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게 저희가 1월 FOMC에서도 그렇고 3월 FOMC 때도 파월 풋, 연준 풋은 그 기대를 조금 낮춰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 자체가 네. 물론 이렇게 반등은 할 수 있겠으나 네. 결국은 어떤 자산 인플레이션 네. 요것이 꺾이는 그러니까 뭔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산 인플레이션 꺾이는 거는 저는 그 자체는 그 지수 자체는 안 꺾일 것 같은데 상승 탄력 자체는 증가율이죠. 변동률 자체는 과거처럼 굉장히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들도 결국엔 임금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바이든도 뭐 지금 물가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난국을 타게 될까 다들 인플레이션 쪽에 초점을 맞춰 있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 2분기 이때 사이에 피크 아웃 그냥 고점을 찍고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연준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려하는 것처럼 막 연에 6회, 7회 이렇게 금리 인상은 안 할 거고 대략 4회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한 근거 차트 한 2개 정도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제 거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기업들 4분기 실적 시즌을 진행할 때 보면은 기업들이 우리 향후에 실적에 부정적인 미치는 요인들이 뭘지 그 워딩으로 언급한 것들을 정리한 건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노동비용, 공급난, 운송비용, 원자재 비용 다 임금 가격과 관련된 이슈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곧 꺾일 수도 있다. 피크아웃이 1분기, 2분기 사이에 있다라고 보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거는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뭐 에너지 가격 급등 이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 내 일어나는 물류 대란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그 ISM 제조업 지수를 포함해서 그 각 지역 연연들이 만들어내는 제조업 내 지수인데 이것들도 지금 2개월 연속 다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공급난은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은 했구나. 그러면 시차를 두고서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 할 수 있겠네?라고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송비가 줄어들고 낮아지고 있다. 네, 배송 관련된 지수도 배송비 그러니까 배송 그렇게 지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저희가 이제 ETF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하신 분들 미국 주식도 ETF 형태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ETF 시장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개별 주식 안 하고 ETF만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기관들 투자자들도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아이디어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ETF는 미국에서 거래되는 채권형 ETF 중에서 가장 좀 인기가 많이 거래되는 ETF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ETF인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수익이 나는 채권 ETF로 보시면 되죠. 그렇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파란색 선이 그냥 순매수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미국 물가가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이쪽으로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거의 역대급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 얘기는 이제 피크를 좀 찍었다. 여기서 이제 돈 벌기 쉽지 않다. 네, 모든 뭐 참여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ETF 시장 쪽에서의 상당 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이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곧 하겠네. 일단 좀 차익 실현하고 포지션 줄이자. 이러한 성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금리 인상이 됐든 뭐 긴축이 됐든 이런 우려가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더 갈수록 완화될 수밖에 없다. 상고하저의 경로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막 그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다시 2%대를 내려가고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경로 자체는 고점을 찍은 다음에 완만하게 하락세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근데 요게 지금 인플레이션 ETF 이게 이제 티커가 TIP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지금 사기는 이미 그 많이 반영이 되고 오히려 빠지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사기는 그렇고 단지 여기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발빠른 그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돈을 빼고 있다 이런 걸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곧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도 이제 2분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증시 이제 다시 2000년, 2020년, 2021년처럼 다시 모두가 행복한 장세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은 품을 법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강세론자의 성향이 굉장히 짙긴 하지만 그러한 모두가 행복한 장세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번에 기술적 반등뿐만이 아니라 향후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주식을 모아서 연말까지 갈까, 시장을 대응할까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철저히 실적 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가격 관련된 변수들이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발생 국면에서는 가격 정가가 수월한 기업 고객들이 가격 정가 얼마든지 수용을 하면서 기업들도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클리컬, 가치주, 얘네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실적 베이스로 놓고 보면은 그 두 스타일 간의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차트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고려해서 본 건데 저희가 이제 가치주, 성장주를 구분할 때 보면은 이제 오른쪽이 전통적으로 가치주의 영역이고 왼쪽이 성장주의 영역인데
저희가 가치 성장주 딱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구별하는 거는 PR이나 PBR이 비싸면은 성장주, 낮으면은 가치주 이렇게 선별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도 경험하셨겠지만 가치주라고 해서 다 같은 가치주가 아니죠. 정말 주가가 괜히 싼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종목들, 가치주 중에서 PR이 낮은데 이렇게 성장성도 낮은 기업들, 이익도 못 만드는 기업들을 고르면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경기가 회복하는 이러한 장세 속에서 성과를 많이 못 냅니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페이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곳에서 타협점을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주가 같은 경우는 과거 성장 그 전통적인 뭐 고성장주, 고밸류 성장주에 비해서는 높게 올라가고 탄력은 크진 않지만 주가도 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이익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저는 향후에 들고 가야 될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어떤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되냐라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IT 그리고 지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악재들로 2차 전지 쪽들도 저는 계속 모아가 볼 만하다. 2차 전지는 우리 배터리 세트 업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소재가 있고 뭐 장비가 있고 좀 나뉘어지잖아요. 네네네. 작년에는 이제 소재가 확 튀었는데 네네. 올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네. 상장으로 배터리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쪽 자체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LG 에너지 그리고 그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대장주고 네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네. 그 뭔가 탑픽을 고른다고 하면 어느 쪽을 그 보세요? 종목 중에서 저는 뭐 섹터 애널이 아니어서 탑픽을 고르기는 어렵지만 그냥 약간 테마 좀 소섹터로 봤을 때는 요즘 그냥 배터리 쪽 모아서 가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습니다. 뭐가 됐든 네네. 모아가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에서 주가가 저평가되면서 네. 저평가 받으면서 이제 실적이 나올 만한 주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네. 자동차 하니까 이제 저는 좀 그거는 동의가 돼요. 왜냐면 네. 자동차 실적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렇죠. 주가는 계속 빠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까지 그 중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대형주가 그렇죠. 좀 어려웠고.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어떤 기조가 좀 지금 말씀하신 환경 하에서라면 네. 그렇게 갈까요? 아니면 대형주가 앞으로 좀 부각이 되는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일단은 뭐 대형주가 당분간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도 놓고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그 기업들 이익 자체가 옆으로 기는 시기는 지수 자체, 대형주들은 잘 못 가고 그 안에서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이른바 개별 종목 장세를 통해서 잘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적어도 뭐 상반기 내내까지는 대형주들이 증시를 한번 끌고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될 거예요. 주가도 저평가, 네. 탄탄한 이익 성장. 네. 여기에서 그럼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죠. 아니 이게. 근데 네. 일단 기존에 우리가 성장주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보면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네.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작년에까지도 PSR로 계산되는 주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 맞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한국 네.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싼 주식의 기준을 PSR PSR 한 로 10년이면 괜찮지 않아? 네, 30년은 그렇죠. 좀 그렇고 네. 뭐 30배는 그렇고 맞습니다. 네. 한 10배 정도면 적당하지 않아?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렇죠. 작년에는 뭐 PER 100배도 다들 수용하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러면 이 PSR로 계산되는 이 주식들이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조금은 조심을 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고 지금 그걸 더 떠나서 이 연준이 얼마나 돈 줄일지 자체도 아직 확실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도 시장 참여자들도 향후에 기업에 투자할 때 이른바 이제 계좌에서 매수번호를 클릭할 때 한 번씩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성장성 혹은 내러티브 스토리만 있으면은 갈 수 있어. 매수 버튼 누르면서 이제 쭉쭉 가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스토리가 중요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거 아니라 스토리랑 어떻게 보면 스토리보다 중요한 게 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들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이익 성장 여기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한 성장주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이번 주가 조정 때 네. 30% 40% 이미 다 하락이 됐어.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지금의 이런 논리로 네. 종목을 교체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충분히 빠졌으니 이제 네. 버텨야 되는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메타버스 관련주도 그렇잖아요. 예, 그 제일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것 같은데 지금 뭐 계좌에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는 이제 남겨놓고서 어떻게 보면 손실 확정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손절매 치고서 현금 비중 늘리는 작업은 쉽지 않은 만큼 일단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기존 주식은 냅두고 그 신규 진입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긴 한데 뭐 제 다른 쪽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미 다 증시에 다 100% 비중 실어 나가지고 추가적으로 투입할 그렇죠. 돈들이 돈이 많지는 없어요. 않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는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죠. 과연 이제 이쪽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뭐 40-50% 빠져 있는 이 종목이 향후에 반등 나왔을 때 10% 반등 먹으면서 손실을 회복할 건가? 아니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 선택해서 15% 수익을 먹을 것인가라고 보면은 후자 쪽에 저희가 좀 비중을 실어서 베팅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뭘 사야 돼?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일단은 이러한 투자의 아이디어로 네. 앞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의 이론의 그 논리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같이 한번 대입을 시켜가면서 네네. 그렇게 접하게 되는 주식들을 네. 살만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네, 한번 잘 맞습니다. 분간하실 수 있겠네요. 예, 이거는 지금 이 차트 그림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시점에서 여기 해당하는 기업과 약 3개월 뒤, 반년 뒤에 봤을 때 해당하는 기업도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냥 투자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갈까 할 때 좀 도움이 되시는 차원에서 한번 그 공유를 해본 겁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주가 빠진 건 어쩔 수 없고, 네. 예. 특히 이제 개인들이 성장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중소형주들 네, 여기에서 어떻게 많이 모두가 빠졌을 때 리밸런싱을 종목 교체를 잘 할 거냐. 네, 교체 매매가 필요한 시기이긴 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근데 이제 자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네. 여기서 또 잘못하면 그나마 30%에서 또 빠지면 네, 맞습니다. 바꿨는데 더 빠지면 네, 머리 맞습니다.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까지 잘 버텨줬던 주들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네, 이 어려운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이 됐을 때 오히려 이 주들이 더 빠지게 되고 그동안 낙폭과대주로 표현되는 네. 주들이 올라오면 네. 정말 이 헛발질하는 거니까 엇박을 탈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진바닥 확인하고 지수가 방향 잡고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힘들이 마련되는 구간에 진입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낙폭과대주들보다는 오히려 잠깐 밀렸었던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 어려운 장을 버텼던 예, 주들 그쪽들이 계속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려운 시장이라 네. 우리가 여러 전문가분들의 여러 그 시각을 좀 다양하게 좀 들으면서 동의가 되는 혹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흐름하고 좀 비슷한 네. 예, 그런 게 이게 설득이 된다고 하면은 뭐 투자의 방향을 좀 원칙을 정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하여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많은 정보를 듣고 내 스스로 네. 결정을 좀 내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의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정 장애가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 좋아, 네. 이거 사, 이거 팔어 이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맞아요. 지금 지수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들으면 저도 혹하면서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살아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주식시장의 격언이 네,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예. 돈을 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이제까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 한국 시장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요. 일단 뭐 아까 진바닥, 그러니까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변동성 예상하셨으니까. 근데 그 교체 종목, 네. 종목 교체 이거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하는 게 네. 나아요? 아니면 두 번째 쌍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하는 게 현금 비중을 마련할 때 현금을 다시 할 때. 현금 비중은 지금 마련하고 네. 오를 때마다 네, 그리고 그 현금으로 다음번
그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네, 그렇게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지금 사서 지금 사는 게 지금 팔아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 2월 달 같은 경우는 상단 한 2,800까지는 그 원활히 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2,600이라는 숫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00이라는 영역에 진입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매도 혹은 관망이 아니라 이제 매수 대응으로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내일 시장 일단 그래도 우리 기대해 보면서 오늘 편안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 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아니,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